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너무 힘든 시간들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물론 HLB만 들고 계신 분들은 그 고통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고통보다는 답답함이죠. 뭔가 또 빨리빨리 튀어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9월달 들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갔고 FDA 재심사 신청서도 이제 늘 때가 됐는데 주가라도 어느 정도 선반영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투정을 부리시는 분들은 답답하기 때문에 투정을 부리시는 거지 주가가 많이 빠져서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시장은 이미 말할 것도 없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등이 조금 나오나 싶더니 다시 2주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8월 5일에 우리 서킷 브레이커에 사이드카 걸리면서 폭락 나왔던 그 수준 있죠. 지금 거의 그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회복했던 게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 뭐 직전 저점 깨고 완전 지금 역추세 탑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기술적 관점에서는 이 장기 평선을 하향 이탈했을 때는 그동안 올라오던 추세가 꺾인 거라고 역방향으로 역추세로 역배열로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추세 다 이탈해 버렸어요.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장기 평선 한 번도 안 깨다가 최근에 깨고 오늘 깨고 최근에 두 차례 깨면서 지금 하방으로 또 이탈합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강했던 전력 설비 인프라 이런 쪽도 보시면 어때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이탈해버렸죠. 구름대를 이탈하면은 주도주의 흐름 끊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의 하락이고요. 자, 주도주의 흐름이 끊기는 첫 번째는 뭐냐? 마이너스 30%를 넘는 순간에 일단 주도주의 흐름은 끊긴다. 두 번째는 일목균형표의 양운을 이탈하면 이 빨간색 구름대를 이탈하면 그 흐름이 깨진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장기 이평선 224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은 그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역추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이 두 가지의 신호가 전력 설비 인프라 쪽에서 나타나고 있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흐름 나쁘지 않아요. 수급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3.6% 하락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밸런스는 나쁘지 않아요. 오늘 정도의 시장이면은 이 정도 빠져도 마땅하고 아직까지 장기 이평선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잠깐 가다가 쉬어가는 상황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수급은 LG 엔솔보다는 좋지 않았지만서도 아직까지 크게 흐름이 다 깨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근데 지금 HLB가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정말 불행 중에 다행인 거고요. 주가가 못 가서 답답한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다른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솔직히 HLB는 배부른 소리예요. 아직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특이사항은 아직 없는 거고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거고 구름대도 잘 지켜주고 있고 또 어제 오늘 기관 금투 쪽에서도 매수가 조금 의미있게 들어오고 있죠. 자,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큰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지금 HLB가 조금 아쉬운 거는 재료가 이번 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당장에 못 가는 거 이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왜 못 가느냐? 바로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짚고 가야 됩니까? 그냥 무시합니까? 반드시 짚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 이거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HLB를 우리가 쭉 보유를 해서 최종적인 FDA 승인 절차까지 모두 보유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안에 경기와 경제적인 굴곡이 좀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HLB의 개인적인 이슈가 아니고 개별적인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순간순간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벙 찌다가 엇박자 타는 매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계속 우려감으로 작동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경기 침체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이 어떤 것 때문에 현실화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러 가지의 시그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기 둔화가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고리는 바로 신용 위기다라는 겁니다. 자, 경기 침체는 단기간에 급속한 수요 위축을 의미하는데 단기간에 수요를 급속히 위축시키는 요인은 대표적으로 부도 그리고 자산 가격 폭락 이런 거와 같은 신용 위기에 대한 표면화다라는 겁니다. 기업 이익의 후퇴가 신용 위기를 발생시키는 기반이라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강한 통화 정책 또한 신용 위기를 현실화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대보다 강한 통화 정책 충격은 신용 위험을 가파르게 증가시키고 가파른 신용 위험 증가가 경기 침체를 유도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일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이익이 후퇴가 된다거나 돈을 못 버니까 이자를 못 내서 신용 위기를 맞는다거나 신용 등급이 강등된다거나 하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어디서부터 파생된다? 이익입니다. 이익. 기업이 돈을 못 벌면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이 돈을 못 버는 거는 단순하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한 통화정책, 금리를 이빠이 당겨서 올려버리면 사람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그러면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게 신용위기를 촉진시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의 핵심은 뭐다? 바로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시면 지금 경기 침체의 고리가 연결이 되고 있느냐,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기 시작한 바텀 지표, 그리고 이례적으로 안정적인 매크로 신용 지표,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도 작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그 부담이 경제 지표로 표출되기 시작을 했어요. 경기가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비성 자금의 연체율은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이고 고금리 부담으로 힘든 것은 한계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1년 넘게 시장에 돌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불안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신용 위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면한 신용 위험 표면화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은 국면임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신용 위기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것인데 이 결정적인 신용 위기가 아직까지는 위협적이진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루어진 부채 구조 조정과 실질 소득 증가, 그리고 초과 저축, 안정적인 기업 이익 등으로 금리 상승 등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들에 대한 감내력이 늘어난 데 기인하고 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경제를 살펴볼 때 지나간 일들에 대한 데이터, 그때는 이랬다, 그때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랬다, 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랬다, 예를 들어 오일 쇼크라든지 1970년도에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례들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도입을 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있죠. 미국의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역전, 이것도 1년 넘게 이어져 왔거든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가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온다라고 이 이론을 논문화해 주신 분이 캠빌 교수님이에요. 이 캠빌 교수님이 이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발생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론을 쓰신 분이 이번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경기 침체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불안한 것들이 상당히 많고 진짜 이러다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러한 지표들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무섭고 두렵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크게 꺾이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있긴 있지만서도 경기가 침체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이익을 베이스로 신용에 대한 위기는 아직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등등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봤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꼭 한번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별도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를 너무 논하고 너무 걱정하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HLB와 연결시켜서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는 공포감은 계속 시장에 더 확산될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될 겁니다. 왜? 경기를 일부러 꼬꾸라트린 거잖아요. 나라에서 돈을 퍼주고 소비를 시켜버리니까는 일도 안 하고 돈만 갖다 쓰고 저축 안 하고 투자 자산들이 계속 시세가 뻥뻥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으로 돈 벌고 주식으로 돈 벌고 부동산으로 돈 벌어서 사치 부리고 하다가 너무 경기가 과열되니까 어떻게 돼요? 고강도 긴축과 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대한 매를 두드려 맞고 있는 중인 거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경기는 둔화가 된 건 사실이지만 정점을 찍고 꺾인 건 사실이지만 침체로 갈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의 경기 침체를 논하기는 좀 어려운데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온 거면은 HLB도 팔고 도망가야 돼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예를 들면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로 인해서 우려감들로 인해서 국채금리는 계속 빠지고, 근데 국채금리가 빠지는 건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에게는 긍정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미약품 같은 것들 오히려 8%대 급등이 더 나타났고요. 퓨처캔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위에서 쌍봉 형성하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고점에서 빠지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눌림목이 또 어디선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또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지금 가장 괜찮은 대안이고, 중요한 건 적어도 올해 남은 시간 동안에, 남은 4분기 동안에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해도 갑자기 한 번에 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블랙스완급의 어디선가 폭탄이 터져버리면 연쇄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미리미리 시그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경기 침체를 논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다. 그리고 장이 그동안 계속 안 좋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월봉 기준으로 지금 6개월째 하락이에요. 반년 동안 하락을 보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포기하고 달아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럴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년 이후에 9월의 증시는 최악이었다. 2021년 이후에 9월달 상승 확률은 0%래요. 0%.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어차피 또 우리가 미국장을 따라가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어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 이렇게 밑으로 하락한 막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10월, 11월, 12월 여기도 10, 11, 12 이렇게 3개월은요. 4분기는 보통 이례적으로 장이 좋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10, 11, 12가 가장 장이 좋고 2010년 이후로도 10, 11, 12가 가장 장이 좋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10, 11, 12가 가장 좋다. 그 중에서 12월은 가장 안 좋았지만 10월과 11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9월이 저점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장 지수만 놓고 봤을 때 9월 달이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야? 지금 금투세가 또 문제죠. 금투세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함부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뭐 주말에 저도 좀 개인적인 소신껏 어떤 의견을 좀 이야기는 해보고 싶어서 저는 뭐 어떤 당을 이렇게 지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숭구리 당당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지하는 당은 없는데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지금 조금 어수선하게 만들고 특히 또 이 중요한 시점에 시국에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정책이 바뀌고 반도체 중심으로 주도주 꺾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니 뭐니 시끄러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불난집에다가 기름을 이빠이 들이붓고 있는 그 뭐 당 좀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당을 함부로 또 이렇게 막 얘기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은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정치적인 색깔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바람직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뭐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불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거면 차라리 똑바로 하든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거는 주말에 봐서 한번 제 의견을 풀어보도록 하겠고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안 들어온다. 매수가.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라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뷰는 똑같아요. HLB 주주님들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못 가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크게 많이 빠져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HLB가 지금 막 폭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다른 종목들은 지금 대참사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HLB를 제외하고 포트폴리오에 뭔가 좀 손을 볼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라. 솔직히 HLB 말고 제약바이오 말고는 지금 완전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계속 브리핑해드리고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9월달 여러분들이 도망갈 때가 아니에요. 환경은 더 괜찮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 안 온다니까? 빨리 안 온다니까? 와도 당장 안 온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금리 내리잖아. 금리가 내리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기 위한 금리는 아니지만서도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산정하고 현금에 대한 가치를 환산해서 미래 가치를 땡겨서 계산을 할 때는 금리가 어쨌든 떨어지는 게 이득은 이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이라든지 경기 방어주 성향이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종목들이라든지 가치주 성향으로 배팅을 하셔야 된다.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금리 인하는 성장주에 배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금리 인하는 아니잖아요.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경기를 소프트 랜딩으로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행기 타고 있을 때 우리가 비행기 흔들림이 굉장히 큰 상황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인 종목으로만 배팅해 두시면 충분히 무난하게 수익을 잘 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대형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쏠리면서 주가가 잘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려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제가 한번 펼쳐놓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코스피 기준으로 삼성전자 어때요? 흐름 다 끊겼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미 주도주 흐름 다 끝났다고. AI라는 모멘텀이 붙어있는 섹터들은요, 주도주 흐름 끝났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마이너스 30% 이상 이탈해버리면 주도주 흐름은 끝난다. 두 번째로는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 빨간 구름대 양운을 깨고 내려오면 이미 그거는 주도주 끝난 거예요. 보시면 1년 넘게 올라오면서 한
한 번도 빨간 구름을 안 깨죠? 근데 빨간 구름을 깨는 순간부터 이제 주가가 못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기 이평선 이탈. 이거는 다 깬 거예요. 물론 반도체 업황 자체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장기 이평선 언저리에서 티키타카 하겠죠. 하지만 대세 상승을 보여서 다시 전고점까지 간다? 이거는 무리다. 아시겠죠? LG엔솔 2차전지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저점에서부터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기도 좋았지만 방어주 역할도 해주면서 CMOC, DMO 이쪽으로도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캐파가 큰 기업이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생물보안법 때문에 반사수혜를 받기도 하고요. 너무나 좋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꺾이곤 있지만 이제 하루 이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장기 이평에 대한 흐름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셀트리온도 사실 큰 이벤트는 없지만 무난무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물대가 두꺼운 위치 밑으로 지금 시세가 향하면서 장기 이평마저도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의 가치주로서 긍정적인 영향들 모멘텀 다 반영했다. 그래서 시세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은 높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극보수적인 성향이신 분들이나 배당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KB금융, 신한지주 투자는 할 수 있겠죠.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종목들. 근데 솔직히 지금 위치에서는 신규 매수하기에는 매력은 없어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들, 향후 캐파에 대해서 투자 전력과 비중들을 줄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조율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버거운 부분은 있고요. 리튬 가격이 지금보다 최소 6, 7배 더 비쌌을 때 그때는 마진율이 80%, 90%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손익분기점도 위험하다라고 하죠. 엘버말 같은 기업들도 BEP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주사로 삼성물산 조금 최근에 올랐었고 플랫폼 인터넷 쪽도 보기에는 나쁘진 않지만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팅할 만한 종목 몇 개 없습니다. 눈에 딱 보이셔야 돼요. 어쨌든 시장은 전체적으로 안 좋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려면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로 매수한단 말이야. 근데 삼성전자이닉스는 이미 고점에서 빠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쇼지는 안 치면 다행이지. 그러니까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 접근을 해서 밑바닥에서 30-40%, 40-50%만 수익을 땡겨 올리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고점에서 조정받은 걸 더 위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쉽다라는 겁니다. 왜?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놈이 메이저들의 수급이 붙으면 다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조금 더 붙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고점을 한참 만들어 놓고 꺾여다가 여기서 이제 빠질랑 말랑 하는 종목에다가 수급을 끌어 넣어서 이 위치부터 30% 50% 수익을 낸다? 이거는 불가능이죠. 거의. 그렇죠? 너무 힘들죠. 차라리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놈을 화력을 실어주고 매수세를 쏟아부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있거나 골칫거리 종목들이 있으면요. 과감하게 HLB 빼고 과감하게 그 종목들은 교체를 해주시는 게 지금 더 좋다. 왜? 9월 달에 다 지나가고 이제 10월, 11월이 오면은 시장의 색깔과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 이번 달에 통화정책이 바뀌어버렸잖아. 시장에 대한 색깔이 바뀐다고. 그러면 그 바꾼 색깔에 맞는 옷을 입어줘야 되는데 그냥 지금 물려있는 거 그대로 들고 있어서 10월달, 11월달에 장 좋다고 하니까 본전 오겠지? 본전 못 찾을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스스로가 가치 투자 관점으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분석이 어렵다면 그냥 종목 이름만 저한테 한번 문자로 살짝 알려줘 보세요. 이거를 1대1로 제가 코멘트를 드리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취합해서 영상으로 제가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종목이 접수가 됐는데 이런 종목들의 뷰는 이렇습니다 하고서 많은 분들이 접수해 주신 거를 한 번에 제가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댓글창 닫고 그냥 영상을 공개적으로 올려드리면 돼요.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컨텐츠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들을 제가 공개적으로 코멘트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물려있대요 이거 말고 어떤 종목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할 거 진단하시고 보유를 해볼 만한 종목은 그냥 두셔도 되는데 이거는 좀 갈아타는 게 맞다 싶은 종목은 또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에 대해서도 대형주 딱 2종목 뽑아놨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성장주 쪽에 수급 안 들어올 거예요. 당분간 가치주 보셔야 되고 대형주 보셔야 되고 우량주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그걸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2종목 정도 딱 뽑아놓은 거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일단 10월달 11월달 여러분들 충분히 손실 다 복구하고 수익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샀는데 1억을 샀어요. 마이너스 50%야. 물려있어. 그럼 5천만 원 남았죠.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5천만 원으로 100% 수익 내면 어떻게 돼요? 원금 1억 되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이거 지금 대응 안 해서 마이너스 70 가거나 80 가버려. 80이 가면은 2천만 원 남죠. 2천만 원 남으면 1억 만들려면 5배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루치면 되냐고. 그러니까는 빠지는 놈을 빨리 잘라줘야 되는데 물렸으니까 그냥 두자. 원금 안 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마이너스 50%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100% 정도의 수익은 제가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게 내려면 낼 수 있거든요. 근데 70% 80% 가가지고 남은 돈으로 원금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거는 조금 당장에는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아무튼 물려있거나 골칫거리 종목이나 알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회신드립니다. 문자로 답변 안 드려요. 이거는 일단 신청은 문자로 해주시되 저한테 어떤 종목인지 종목 이름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답변은 영상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요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형주 두 종목 교체를 해서 한번 좀 매수를 해보겠다. 10월달 11월달에 이 종목들로 여러분들의 손실을 좀 복구해보겠다. HLB 말고 LB는 그냥 들고 가시고요.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대형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뭐 컨텐츠를 이렇게 준비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정규반에서 리딩까지 다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또 유튜브 안에서는 정규반 회원이 아닌 유튜브 구독자분들께도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고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렵고 힘든 게 있으면 저에게 연락 한번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주십시오. 자, 힘든 시장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만큼은 잠깐 주식 좀 내려두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